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짚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언론이 거의 중계 보도하듯 하고 있는 게 단일화 이야기니까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은 많은데 행동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김문수 후보 쪽에서 무슨 뭐 작업, 교섭, 협상 혹시 이런 게 나선 게 있습니까? 포착되는 게 있나요? 이 테이블 자체가 아직 안 꾸려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테이블이라고 하면 뭔가 실무진에서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 뭔가 조건 관련해서 딜이 오가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그래도 물밑에서 얘기가 되고 있구나라는 게 있는데 그런 움직임 자체가 감지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전에 네. 이준석 후보 쪽에 연락을 해서 네. 일단 좀 보자. 그런 거는 약속 좀 잡자 이런 얘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화가 뭐 계속 이제 부재중으로 와 있다라든가 차단을 때려놨으니까 아니면 근데 그 이준석 후보는 안 받습니까? 안 받고 또 신성범 지금 빅텐트 추진단 단장으로 알고 있는데 유세 현장까지 직접 갔으나 이준석 후보 유세 현장. 네, 유세 현장에 직접 갔으나 제대로 된 이야기도 못 하고 돌아오고 말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갔을 때는 둘이 그래서 어쨌든 독대를 시간 20분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확실히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여 가지고 이런저런 컨택은 하고 있는데 기업신당 측에서 잘 안 받는 모양새긴 합니다. 뭐 물론 모르죠. 뭐 기자들의 눈을 다 피해 가지고 어디서 암암리에 뭐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탐지되는 건 없다 안테나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협상이 개시가 됐다는 징후는 전혀 안 잡히고 있다. 뭐 이준석 후보가 자기는 끝까지 완주한다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협상이 개시됐다라고 볼만한 상황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서로 간에 약간의 합의라도 있어야지 아까 곽우신 기자 이야기처럼 테이블이 꾸려지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모양새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단일화 이야기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정도이지 아래서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분의 전망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도 막판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곽우신 기자. 네, 저도 단일화는 물 건너 갔다. 근데 네, 아까 생각합니다. 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그래도 단일화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표심을 의식한 아주 의도적 발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인류의 주자가 있습니다. 견제구는 던져야죠. 그러니까 뛰든 안 뛰든 모르겠지만.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분 공이 단일화 안 될 거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태세는 못 먹어도 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가 이제 이준석 후보한테는 상승세입니다. 네. 게다가 오늘 뭐 TV 토론을 봐야 되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우선은 10%라고 하는 기준점을 넘는다면 선거 비용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한 턱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향후의 보수 재편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본인의 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누구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단일화하지 않은 주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1이 2가 되거나 혹은 2.2 이상이 나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그 김문수, 이준석 둘을 합치더라도 지금 이재명한테 되지 않는 상황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 책임으로서 이준석 후보 때문에 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과거 상황과 비교해서 보기는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스포츠 룰에 따르면 고를 선언을 하려면 일단 3점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3점은 낮다. 그게 지지율 10% 돌파다 이런 겁니까? 아니 지지율 10% 돌파하는 별개로 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 10% 돌파 달성하면 사실 너무 좋은 거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아니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러니까 뭐 여조상으로 물론 이제 근데 여조도 이제 다르잖아요. 그 넘는 여조도 있고 아닌 여조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최종 결과에서 두 자릿수를 득표를 하려 사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와야 안정적으로 가는 건 약간 좀 불안하긴 하죠.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지율 지표가 몇 개 좀 잘 나오는 것도 있을 뿐더러 플러스 설사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쟤네랑 달라. 나는 그래도 뭔가 내란과도 확실히 선을 긋고 있잖아. 이걸 조금 이미지 마케팅하는데 잘 써먹고 있는 거고 결국 대선 이후에 본인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계 개편이라든가 같은 이런 것들 다음 스텝들을 고려한다고 하게 되면은 합치는 순간 사실은 모든 지금까지 요 대선 기간 동안 쌓아왔던 게 무산되고 말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은 얻을 게 명확한데 중간에 드랍해서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안철수의 전철을 밟는 거 말고 뭐가 남느냐 이런 물음표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 본인도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하고 만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 안철수 위원장도 그때 후보 때 단일화하고 나서 선거 비용 보수 못 받았대더라. 그러니까 내가 선거 비용 못 받는 것 때문에 단일화할 것이다라는 말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시그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대선 이후에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진단하시는데? 이준석 후보만이 아닐걸요. 대선 이후에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각 주자들의 행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선 캠페인이 아니라 이후에 당권 캠페인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김문수 후보조차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각 보수 주자들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선거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러면 대선. 예. 대선 후에 친윤들이 그때도 김문수 후보를 옹립을 할까요? 어떤 카드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여러 차례 저희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정치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막기 위한 상대가 싫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윤이 김문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한동훈을 막기 위한 카드로서 심지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상력이 퍼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또 저격 나섰던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준석 저격수였었지만 이제는 한동훈 저격수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짜를 바라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친윤이 어떤 식으로 이후에 개편에 대한 고민을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열려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도 쉽게 대선 이후에 패배 책임을 지고 사라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계 개편의 차기 보수 쪽의 축은 결국은 한동훈과 이준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요. 두 쪽에서 아마 서로가 내가 진짜 보수다, 내가 개혁 보수다라는 거를 그 파일을 놓고 싸울 것으로 보이고 친윤계도 자연스럽게 분할을 할 겁니다. 약간 구친윤, 신친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친윤끼리도 서로 뭔가 그 작은 군주들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지방 포석들처럼 쪽쪽쪽 쪼개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과정에서 또 서로가 여러 가지 또 갈등을 일으키게 될 거라서 아마 뭐 청취자분들도 저당 어떤 꼬라지로 망해가는지 재밌게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 끝나고. 또 그렇게까지. 아무 또 확 망해봐야 또 그때 대사야 또 큰절도 한번 하고 무릎도 꿇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뀌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개혁할게 하고 뭐 그 레파토리 또 아직 써먹은 거 하겠죠. 선거 결과 안 나왔어요. 이렇게 예단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예단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후를 염두에 두는 행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당장 어제 그리고 그제만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계라고 꼽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신지호 전 수석부총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에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데 선거투표 의향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후에 당권을 염두에 둔 전당대회 책임당원 성향 파악이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공개적으로 했다가 또 사무총장이 좀 글 좀 내려달라라고 항의를 해가지고 내리고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들의 시간표와 시선은 대선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직의 세계와 정당의 세계가 다르군요. 조직의 세계는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들어오긴 어렵지만 나가긴 싫은. 그죠?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고요. 조금 전에 한동훈 계를 얘기를 했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오로지 당권 투쟁, 당권 획득. 지금 여기에 모든 게 맞춰져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물론 뭐 본인의 공개적 주장은 이제 김문수 이제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를 지지해 달라라는 이야기까지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명분, 그러니까 보수의 개혁과 향후에 보수 정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당권을 잡고 개혁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을 찬성했던 차원에서 이 보수의 어떤 개편에 굉장히 중요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권 획득의 계산법 내지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동훈 전 대표 측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당 지지층에 구성되어 있는 이 밭이 있잖아요. 이 밭이 대선 끝나고 나면 조금 기류가 바뀔 거다, 토양이 바뀔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봐라. 이 강성 지지층들 그대로 끌어안고 부정선거 음모론도 선 못 긋고 윤석열 끌어안고 갔지만 나경원 후보처럼 드럼통에 같이 들어가서 가라앉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당이 그쪽하고 절연을 못했더니 망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선거 이기고 하려면 그래도 뭔가 개혁 중도 쪽으로 나가면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손절하고 윤석열과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자신의 목소리가 이제는 당원들한테 조금 더 먹힐 수 있다. 대선 패배가 나오면 충격요법이 있을 테니까 이런 이야기로 조금 풀고 가면서 동시에 이제 친윤계들도 이대로 계속 끌고 가게 되면 다음에 있을 이제 뭐 지선도 그렇고 총선에서 배지를 다시 쥐는 거가 어렵기 때문에 친윤 중에서도 이제 이탈표들도 나올 것이고 구성이 또 변화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의 조금 너무 친윤 일색으로 기득권이 먹혀 있는 당 상황과는 좀 다르게 친한 쪽으로 한동훈계 쪽으로 조금 이 기류가 바뀔 수 있다. 구도가 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전당대회를 하면 해볼만하다. 다시 당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최종 경선 결과 한동훈 당시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43%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도 산수가 가능한 거죠. 그 판에서 내가 43%를 먹었는데
대선이 끝나고 근데 만약에 8배로 끝난다고 한다면 결국은 저쪽 세력은 질이 멸렬할 것이고 거기서 이상만 주어도 50%는 넘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근데 그 당시에 사실 당원 투표는 좀 지더라도 여론조사를 이길 거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캠프 내부의 분위기와 계산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전당대회 룰 세팅이 되는지 따라서 굉장히 다른 지형이 펼쳐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도 만만치 않은 게 2017년에 탄핵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가 24%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로 직후에 열렸던 전당대회 물론 대부분이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당권을 접수하긴 했었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패배한 후보지만 당권을 그대로 가져간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조직의 새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본인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당권 주자로서 김문수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한번 그거 짚었잖아요. 왜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욕을 먹으면서도 자리를 보존할까? 이게 결국은 대선 이후에 바로 전당대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대위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포석으로 지금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잖아요. 이러면 당권 투쟁이 바로 발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그 여튼 근데 비대위 체제를 1년 내내 갈 수는 없을 테니까 그 룰 세팅에 있어서는 비대위원장이 사라지게 되면 원내대표가 겸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국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김문수 후보한테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본인이 자생해가지고 뭔가 세력을 갖고 있거나 개파를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친윤계가 앞에 지금 그 간판으로 내세워서 옹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친윤계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고 바꿔 말하면 또 친윤계가 원하면 이 사람들을 쭉 써먹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김문수 후보를 팽할 건지 그대로 갖고 갈 건지도 아마 좀 입장이 다를 것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원래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대선 패배했으니까 바로 바꿀 건지 아니면 임기까지 갈 건지 아니면 임기를 또 임의로 좀 늘려가지고 쭉 갈 건지 당분간 전당대회를 좀 누르면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나오겠죠. 만약에 대선에 패배한다면 패배의 책임을 누군가는 형식적으로 져야 되니까 그게 뭐 1순위는 비대위원장이겠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걸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사람인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어떻게 한답니까? 은퇴한 거 맞답니까? 아니죠. 국민의힘에서만 정계 은퇴한 거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습니까? 완전 정계 은퇴가 아니라.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은퇴한다 해서 저분 무조건 돌아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뭐. 그러면 그 정계 은퇴가 아니라 단계 은퇴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그죠. 과거에도 정계 은퇴를 번복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정계 은퇴라고 하는 것은 뭐 비단 홍준표 전 시장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저는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기분과 느낌, 뭐 바이브로서 은퇴의 느낌은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혹시 홍준표, 이준석 연합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정말 큰 정계 개편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홍준표 전 시장이 여러 가지 수고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건 우선 대선 결과 이후에 국민의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더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혹시 그러면 만약에 대선 패배한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메시아로 다시 재림할까 혹시 이런 시나리오인 건가요?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당을 접수할 수 있다라는 각이 나오게 되면은 뭐 복당하는 식으로 또 시나리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네. 그게 좀 어렵겠다 싶으면 지리멸렬하게 내버려 두고 외곽에서 본인은 상처 없이 조금 더 관망하는 새로 갈 수도 있고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뭐 이준석 후보 쪽하고 연대하는 것도 물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하나의 시나리오로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홍 전 시장은 지금 대선판의 책임론에선 벗어나고 패배 이거는 내가 데미지는 전혀 없이 보면서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제 하와이 특사 없으니까 만나주고 그래서 뭐 전원으로 김문수 지지한다고 해주고 그래놓고 가서 이제 청년의 꿈에 당한 댓글로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사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완주하라고 해주고 계속 이렇게 본인이 플레이어로서 이렇게 스핀닥터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수사부터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제 명태균 씨 이슈로 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홍 전 시장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그거부터 털어야죠. 털 수 있다면. 뭐 돌아오게 되면 또 그걸 또 칼날이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물음표 이거는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목소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보죠. 그러니까 최근 여론 추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 쪽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신경을 쓰는 게 많습니다. 어제 당장 이제 대법관 관련해 가지고는 법안 두 가지를 철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증언과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비법조인 대법관 관련된 사실 굉장히 좀 논의해볼 만한 이야기들이 쟁점이 많은 법안이긴 한데요. 이제 이게 좀 급하게 나가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여러 좀 비판들이 있었고 그거를 후보가 먼저 자기 의견이 아니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어제 정리되는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지율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당장 뭐 주춤하는 것이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보수의 전반적 결집세라고 하는 것이 지표상으로는 추세상으로 드러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특히나 지난 총선 때 이야기를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하던데요. 그때도 뭐 PK가 뒤집어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꽤 많이 했었고 기대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열어보니까 한석 에 불과했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을 빌어봤을 때 막판 추세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긴장도가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당장 여론조사 이제 공표 금지 기간이다 보니까 더욱더 빨리 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조금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친다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뭐 4후, 5초 뭐 약간 요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과반을 달성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했던 그거를 뛰어넘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쭉 앞으로 이제 집권하자마자 이니셔티브를 지고 가겠다라는 구상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기대치보다 좀 안 나오는 게 있다. 그건 단순히 보수층이 결집해가지고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드는 건 그건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그것만큼 진보도 더 결집을 해가지고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쪽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지적이 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 유권자들의 조금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최대한 좀 덜어내겠다라는 걸로 보이고 플러스 더해서 지금 저쪽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몇 가지 건들이 있잖아요. 뭐 커피 120원이라든가 호텔 경작이라든가 이번에 뭐 거북섬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을 하는 거 방어전에 좀 더 수성에 좀 공격하겠다 이렇게 좀 보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약간 주춤 내지 약간 하락을 했는데 그럼 그거 어디로 갔느냐를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석도 있어요. 지금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 권영국 후보가 이제 TV 토론 어떤 수혜주가 되면서 걸로 좀 이동한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권영국 후보가 TV 토론의 수혜자인 것도 맞고 지금 지표가 워낙 처음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좀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그 민주노동당으로 지금 밖에 뭉쳐 있는 분들 자체가 대단한 세를 가지고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판세 어떤 뭐 캐스팅 보트로서 활용할 그런 여지까지는 아직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요. 근데 그건 있겠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중도 보수로 포지셔닝하면서 오른쪽으로 막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에 있던 중도층 중에는 이재명 후보 생각보다 덜 위험한데 괜찮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원래 전통적인 왼쪽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저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투표장에 나갔을 때 뭐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될 거라고 한다면은 뭐 권영국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이재명 후보가 찍으로 좀 더 잘 나와야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진짜 격차가 확 해가지고 뭐 무조건 이재명이 되겠네가 되면은 이제 권영국 후보에 좀 눈 돌리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가 약간 주춤하는 성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권영국 후보도 상승세가 약간 좀 위에 허들이 좀 있는 상태다 장벽이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 일부는 이제 이준석 후보한테 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김문수에 대응하기보다는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대응하는 모양새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론조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석들이 나와 있어서 아마 겨냥들을 이준석 메시지들이 꽤 나온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압도적 승리가 아닌 안정적 승리를 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럼 안정적 승리가 뭐냐? 정당 지지율 격차 정도의 플러스 알파의 어떤 그 득표율 차. 이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그 평가를 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압도적 승리라는 말 자체가 주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유권자들은 오만해 보이면 표를 주지 않는다. 거기 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만에 따른 건데 그 이야기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대 쪽 결집을 좀 불러오는 게 있다라고 한 내부적 평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 승리라고 하는 말들을 조금 수정을 하면서 바꿔왔던 것들이고요. 이제는 아예 이제 안정적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인데 결국 그 유권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좀 뭔가 심판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부각될수록 거기에 대한 심판론이 커지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좀 덜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누가 봐도 1등 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 심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캠페인 수정들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저는 그런 전략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먹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 후보, 뭐 권영국 후보도 TV토론에서 지금은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으로 1등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 이게 뒤집힌 적은 한 번도 없고 심지어 이제 양자 대결로 치환을 했다고 했을 때도 뭔가 이재명 후보가 위태롭다라는 느낌이 든 적은 아직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굳이 무리하지 않고 가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전략 같은 경우에도 TV토론만 보더라도 2017년과 22년과 이번 25년에 이재명 후보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양상 자체가 본인이 막 전격적으로 막 인파이팅에 들어가가지고 막 치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관리하고 조금 더 정중하게 조금 더 이제 좀 부드러운 자세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물론 중간중간 그러면서 공격도 합니다만 그렇게 다가가는 게 오히려 약간 중도층 중에서 저쪽에서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이 되면은 뭐 독재를 해가지고 뭐 총통제가 되고 막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프레임을 후보도 그렇고 당에서 좀 희석시키고 그거 말이 안 된다라는 점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후보의 애티튜드 같은 게 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발언의 톤 앤 매너도 선거 캠페인도 그런 쪽으로 방점이 맞춰진 걸로 보입니다.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TV 토론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죠? 정치 부문. 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 두 차례 TV 토론부터 한번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두 번째 TV 토론은 1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왕국 어법을 쓰면 격렬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판을 흔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어차피 그대로 안정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판을 흔들려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뭔가 좀 상대를 긁어내갖고 좀 뭔가 흠집을 내고 스크래치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파이팅을 그냥 좀 뭔가 품격 있는 토론이 아니라 네. 다 진흙탕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이른바 토론의 애티튜드 관련해서는 이재명, 권영국 연합이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준석 공격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지 않나요? 네, 애초에 예상되어 왔던 연합이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1차에서 상대적으로 권영국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공격할 거라고 하는 예상을 깨고 김문수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했었었고요. 이제 2차에서부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뭐 같은데요. 지식자랑으로 나온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얘기도 했었죠. 공격을 네. 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책들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된다는 취지 이야기를 권영국 후보가 함으로써 힘을 실어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었었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1차 토론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보이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토론에서 1차에서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는 다시 짚어내면서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었었고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1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네거티브를 좀 더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 1차에 대한 스스로의 리뷰들이 2차에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2차에 대한 리뷰들이 또 오늘 어떤 행태로 나올지 보이지 않을까 싶긴 그럼 합니다.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각자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더 격렬해질까요? 주제 자체가 정치이기 때문에 더 네.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직 더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내란 이야기가 오늘 그럼요. 중점적으로 나올 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윤석열 씨 사면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정치적인 공학을 들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와 별건으로 우리 공동체에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지형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뭐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피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토론은 공동의 적이 하나 있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각자가 이제 존재감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경제 토론과 사회 토론에서의 전선이 달랐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정치 토론도 좀 전선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과정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고 권영국 후보도 마찬가지고 저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명확히 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연 국민의힘이 이번에 후보를 내는 게 맞느냐? 김문수 후보의 저 스탠스가 맞느냐? 저 반성도 없이 저렇게 TV 토론 나와가지고 아무 말 하는 거를 우리 전파를 보는 게 시민들에게 맞는 거냐라는 지적이 항상 나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지금 협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뭐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보게 되면은 그 전에도 사실 제대로 못 하셔갖고 오늘도 딱히 뭐 기대는 안 됩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자세가 좀 보일 거고요. 다만 이제 그거까지 역학이 좀 다른 거는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내란 세력을 극복하고 본인이 집권을 했을 때 어떻게 이 내란 잔존 세력들을 정리를 하고 추진해 나갈 건지에 대한 것들이 아마 이야기를 강하게 할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난 저기랑 단일화 안 해. 난 저런 어떤 내란과 함께하는 저런 보수하고는 달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선명성을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권영욱 후보는 말 그대로 왜 진보 세력이 필요한지 향후 그려질 세계에서 앞으로 대선 이후에 펼쳐질 세상에서 왜 진보의 목소리가 소중한지를 명확하게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김문수 후보를 조목조목 타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세 명의 후보가 어떻게 공격할 건가가 포인트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방어할 건가가 포인트 아닌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빌드업도 일정 부분 해왔다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네. 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시민들을 힘들게 해서 죄송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국민 있기도 하고요. 고통에 빠지게 해서. 예.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도 이제 선제적으로 이미 되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좀 날카롭고 공세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이 보수 재건과 개편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개헌 얘기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서로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또 다르대잖아. 과연 각이 설까? 네. 각이 서는 게 핵심일 텐데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개헌 얘기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메인 DC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개헌이라는 얘기도 물론 이제 모든 후보들이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후보는 아무도 없습니다만 어떤 개헌을 어디까지 할 건데에 대한 건 다 물음표가 있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또 그 국민의힘에서 할 얘기 똑같지 않습니까? 연임제, 중임제 이거 차이 뭐냐? 이재명이 지금 장기 독재하라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독재로 빠뜨리려고 이 레파토리 똑같이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제 이재명 후보가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크게 쟁점이 안 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근데 결국은 사실 주제에 맞춰서 꼭 후보들이 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고 싶은 걸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뭘 꺼내들지 모르겠는데요. 당장 오늘 이제 보수 언론 중심으로 나오는 프레임이 뭐냐면 어제 이재명 후보가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을 시켜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비법조인 대법관 시키겠다라는 안과 똑같다라는 취지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똑같아요? 안 똑같죠. 심지어는 비법조인 대법관을 하는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론적인 거침과 어떤 과정상의 문제였던 것이지 그 법안 자체를 논의를 못할 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심지어는 그 민간인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과 계엄을 겪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무언가 엘리트 그룹을 형해하면서 그 보수 세력을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잡고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불안정한 세력들이 나라를 쉽게 망치려고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 이슈를 갖고 좀 투닥투닥 하고 싶어 할 텐데 전장이라는 거는 상대도 응해야 그지 똑같은 의제로 같이 맞서 싸워야 이제 말 그대로 그 전장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일단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급한 건 민생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방점을 바꿨기 때문에 사법개혁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법부 장악하려고 하는 거지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그거는 그 이제 메아리만 울려 퍼지는 대답이 없는 공허한 얘기가 될 수가 있죠.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거에서 삐껴나갈 가능성이 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섀도우 복싱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이제 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결론 안 내고 일단 수년 그러니까 뭐 대선지로 미뤘기 때문에 그게 뭐 쟁점으로 부상할 그 부분도 동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녁 8시에 마지막 3차. 근데 대통령 번데 딸랑 3번 TV 토론하고 끝낸다는 거 참 그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요. 전례 없는 60일 선거여가지고 더욱더 그러니까. 검증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다가 공약집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공약집들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유권자들한테 뭘 보고 토론하라고, 뭘 보고 투표하라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TV 토론이 이번에 더욱더 중요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처럼 TV 토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순발력 테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전반적인 그 국정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더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정치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토론 주제에 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다음 대통령을 뽑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비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탄핵도 참 이게 불행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그러면 또 탄핵이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나 이게 말이 되는 게 그래도 미안해. 아니요. 근데 뭐 까놓고 해서 박근혜 탄핵될 때 이런 사례가 또 있을 거라고 누가 그러게요. 예상했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아차 싶으면 후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네.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됩니다. 네. 외양간 고쳐놔도 소 다시 데려오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